자, 매화사 나와 있는 부분이야. 34번, 37번. 매화사부터 한번 볼게. 자, 이게 지금 보니까 2수, 3수, 8수. 그러면 이건 연시조라고 하는 거야. 연시조. 연시조가 뭔지 알지? 평시조가 여러 개 있으면 연시조가 되는 거야. 자, 매화사니까 매화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안민영은 매화사도 있고 매화찬도 있고 하여튼 매화에 대해서 아주 예찬하는 지조를 많이 썼는데, 매화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다. 지조와 절개. 한 임금만 섬기는 충신에 비유하는 게 매화고, 매화의 별칭이 뭐냐면 아치고절이라고 그래. 아치고절. 고고한 절개를 지켰다. 우아하다. 뭐 이런 뜻의 아치고절. 그 다음에 국화도 있어. 국화도 똑같아. 고전시가에 국화 나오면 매화랑 똑같은 거야. 지조와 절개. 얘는 오상고절이라고 불러. 오상고절. 별칭이라고 생각하면 돼. 국화를 오상고절이라고 부르고 매화를 아치고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매화사니까 아치고절에 대한 거야. 제일 처음에 이수 봐봐. 어리고 성근가지. 성근이란 말은 원래 성근이란 말은 듬성듬성, 띄엄띄엄 이런 뜻이야. 여기서는 연약하거나 엉성하다는 뜻이겠지. 너가 여리여리하고 엉성한 가지. 너를 믿지 않았더니, 너라 그랬잖아. 너는 인칭대명사니까 의인법이지. 의인법. 매화를 갖다 사람 부르는 너라 그랬으니, 그지? 뭘 믿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렇게 엉성한 애가 무슨 꽃을 피우겠어? 꽃을 피우는 걸 믿지 않았다는 얘기야. 알았어? 눈기야. 원래 매화는 추운 겨울에 피거든. 눈이 내리는 겨울에 그 꽃을 펴, 매화가. 그러니까 눈기약이라면 눈이 오면 꽃이 필 거야 라는 약속이지. 약속. 능히 지켰네, 폈네. 두세 송이 피었구나. 피었구나, 구나. 영탄법이지, 그지? 감탄한 거야. 오, 안 필 줄 알았는데 폈네. 어휴, 폈구나. 대단해, 뭐 이런 거야.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 부동하더라. 그래서 암은 깜깜한 거야. 어두움이야. 근데 향기가 둥둥 떠다녀. 야, 보이진 않지만 그 매화의 속성 중에 고결하고 추운 계절에 꽃을 피는 그런 속성을 예찬한 거야, 지금. 그래서 저렇게 여리고 엉성한 가지가 어떻게 꽃을 피겠어. 근데 꽃이 핀다고 그랬단 말이야, 겨울에. 눈이 오니까 그 약속을 지켰어. 그래서 두세 송이가 피었단 말이야. 대단해. 촛불 잡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깜깜한 밤에 향기만 둥둥둥둥 떠다니더라라는 얘기야. 이 향기는 좋은 거야, 긍정.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종장이 시상을 집중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삼수로 갈게.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로구나. 빙자옥질은 자, 얼음 속에 그 있는 자태, 옥처럼 아주 고결한 바탕 뭐 이런 건데 결국 매화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다. 빙자옥질, 아름다움의 예찬. 외면이지. 예찬이야, 예찬. 야, 정말 눈 속에 정말 아름답게 폈어. 눈 속에 너로구나. 역시 의인법과 영탄법이 쓰인 게 내로구나야.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니. 자, 가만히 향기 놓고, 향기 놓고라는 얘기는 향기를 품고라는 뜻이야. 품고, 향기를 품고 황혼이 되면 달이 뜨는데 그거를 기다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매화는 있잖아. 설중매라고 하거든. 설중매. 눈 속에 핀 꽃 설중매. 근데 얘가 달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매화가 운치가 있죠. 이걸 풍류 혹은 멋이라고 하는 거야. 자, 눈 속에 매화가 폈는데 위에 달이 떴어. 거의 완전히 완벽하게 아름다움이 구비된 거야. 여기서 달이 하나 달 뜰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더더욱 훌륭한 매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지.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이가 아노라. 아까 나왔어. 이 아치고절이 바로 매화의 별칭이고, 이거는 내면이라고 하면 돼. 내면. 겉으로는 빙자옥질하고 내면은 아치고절하다. 너뿐인가 하노라. 노라는 영탄법이고 1인칭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가 없지만 나는 내 생각에는 아치고절, 내면의 아름다움, 우아한 절개, 고고한 절개, 그건 너 매화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1인칭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게 삼수지, 삼수.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답다. 그게 바로 매화예요 라고
또 예찬하고 있잖아. 향기를 노하는 향기를 뿜고 그런 뜻이야. 자, 계속 예찬하는 거야. 자, 그럼 팔수로 가볼게. 팔수. 동쪽 누각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철쭉 네모? 여기 두견아인가? 두견아 네모. 둘 다 뭐에 해당되냐면 매화하고 반대야, 반대. 대조. 대조가 뭔지 알지? 대조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화는 눈 속에 막 피어가지고 지주와 절개를 상징하는데 얘네들은 숨어있는 꽃 철쭉하고 두견아는 다 언제 피는 꽃인데 봄이잖아, 봄. 그럼 얘는 지주와 절개를 따진다면 뭐 봄에 피는 건 뭐 당연하지, 따뜻하니까. 근데 눈 속에 피는 건 정말 지주와 절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견아는 사실 진달래를 말하는 거야. 진달래, 빨간 진달래꽃. 얘네들은 철쭉과 두견아는 모두 매화하고 대조적인 속성을 지닌 애들이라고. 알겠지? 온 세상 눈이 오늘 쟤 어찌 감히 필 수가 있겠는가. 쟤네들이 어떻게 피겠어. 못 피지. 그지? 서리법이지. 못 핀다고 강조하는 거야. 쟤네들이 어떻게 피겠어. 매화나 피지. 감히 피지 못해.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지. 서리. 알케라라고 했으니까 영탄법이지. 아, 알겠다 내가. 백설 양추는 매화밖에 누가 있으리. 자, 백설은 흰눈이 내린 거고 양추는 뭐냐면 원래 봄이야, 봄. 따뜻한 햇볕이 내릴 때는 봄이야. 그런데 계절이 애매하지, 그지? 봄하고 겨울 사이 추워. 알았니? 그때 피는 건 매화밖에 없지. 누가 있으리? 아무도 없지. 서리법. 두 번에 연속적으로 서리법이 나왔어. 결국 매화밖에 이 백설양춘에는 필 꽃이 없다. 걔밖에 없다. 걔 절대적이다. 여기 반대로 나오는 애는 철쭉과 두견아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매화사의 내용이고 맨 끝에까지 예찬하고 있어. 계속 예찬하는 거야. 자, 나로 가볼게. 자, 나는 지금 제목이 신석정의 향기 있는 사람이라는 뭐 수필이겠지, 보나마나 딱 모양을 보니까. 자, 그럼 볼까? 나이가 들수록 격이 높아지는 것은 나무다. 이것도 역시 나무에 대한 예찬일 가능성이 있고, 경기도 용문산에 있는 천여 년 전에 심었다는 고령의 은행나무 45m의 키에 아래 부분은 직경 4m, 어마어마하게 높고 크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얘기를 45m, 4m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 산으로 치자면 백두산, 한라가 아닐 수 없다, 맞다. 그러니까 용문사에 있는 그 은행나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지. 1000년이나 넘은 나무 나이가 있는데 수령, 얘 산으로 비유하면 백두산 한라산쯤 되는 거야. 이 예찬이야. 뜰은 뜰을 말하는 거고, 뜰에 자질구리한 나무만 심어놓고 바라보아도 한결 마음이 든든한데, 그지? 용문사에 있는 저 대단한 어마어마한 나무면 어떻겠어? 고령의 거목을 보면 하잘것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결국 고령의 고목 저거 보고 있으면 인생 뉘우칠 게 없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 마지막 문장이지. 내 하잘것없는 인생 송두리째 맡기고 살아도 뉘우칠 게 없다. 나무에 대한 사랑이야. 자, 그 다음에 흥야항야라고 돼 있지, 그지? 흥이냐 항이냐 뭐 의성어긴 한데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거,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참견하는 모양을 흥야향하라고 그랬는데, 향야 일삼는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이 너무나 치사한 것만 같아서 남의 일에 막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게 치사한 것 같아. 새삼 허탈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창 앞에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쓸쓸한 가을바람을 즐길 줄 모르는 바는 아니오. 그러니까 나 대나무 심어서 그 가을바람을 즐길 수도 있어. 근데 안 해. 두 번째, 또한 눈부신 장미꽃이 싫은 바도 아니야. 좋아. 근데 심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옷에 영롱한 철쭉 싫은 것도 아니야. 근데 심고 싶지 않아. 그런 관목보다는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관목이야. 악여목이 좋고, 그러면 관목하고 악여목 중에서 악여목이 더 좋대. 악여목보다는 교목. 교목은 원래 아름드리다. 엄청 큰 나무가 교목이라고 해요. 믿음직해서 좋다. 그럼 이 사람은 관목보다는 악여목보다는 교목을 더 사랑하네. 그지?
욕심껏 꽂아놓은 나무가 좁은 뜰하게 초만원이 되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많이 이것저것 심어놨네. 제일 먼저 뭘 했나 봐봐. 제일 먼저 장미를 담 옆으로 분산시키고 정리하는 거야. 악교목, 호랑가시와 교목인 태산목, 은행나무, 나구송들을 알맞은 자리에 잡아 세운 것도 호화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이보다 담담하기를 바라는 탓도 있지만 담담하게 보려고 해서 여기 지금 나온 호랑가시하고 악교목하고 교목을 옆으로 이렇게 분산시킨 거야. 장미는 저희 담 옆으로 한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담담하게 바라볼 거를 앞으로 배치했다는 얘기지. 차라리 그보다는 날로 교목의 몸매가 잡혀가는 악교목들에게 끌리는 정이 더욱 도탑고 믿음직하다. 도탑고 두텁고 믿음직하다. 그러니까 악교목은 지금 교목이 아니거든. 근데 점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 아름드리나 뭐 교목이 될 거 아니야. 저놈들은 쭉쭉 성장해서 교목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직해란 얘기지. 악교목의 아자는 빼면은 교목이잖아. 아자가 뭐냐면 교목에 가까운 그런 뜻이야. 그 교목이 아니라 교목에 가까운, 좀 잘하면 교목이 되는 거지. 자, 악교목에 대해서 도탑고 믿음직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나구성 사이로 바라보이는 6월의 하늘에서는 가지가 흔들거릴 때마다 짙푸른 쪽물이 금시 쏟아질 것만 같아 좋거니와. 그럼 지금 여기 나구성 사이에 하늘이 좋단 말이지. 5월부터 개화하기 비롯한 태산목은 겨우 10년이 됐는데 두세 송이씩 연이어 꽃이 피는가 하면, 야, 10년밖에 안 됐는데 꽃이 폈네, 이런 얘기야. 그 맑은 향기가 어찌도 그윽한지 문향 심리를 자랑하는 난 또한 감히 따를 바가 못 될 정도로 훌륭한 향기를 갖고 있는 게 태산목이다. 나구성하고 태산목은 위에서 뭐라 했어? 이게 교목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교목이라고 그랬지? 악교목은 호랑가시고, 호랑가시는 든든하고 믿음직해. 그 다음에 나구성하고 태산목, 하나 더 있지? 은행나무. 얘네들 은행나무는 앞에서 나왔으니까 빼고, 그래서 얘는 꽃도 피고 향기도 그렇게 너무 좋아. 다 예찬이야 지금. 알았니? 비로 가볼까? 백년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꽃봉우리에 어쩌면 향기를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것만 같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알았니? 백년꽃 송이처럼 아침 저녁 솔깃이 흘러드는 그 향기를 맡아본 사람이면 내 얘기를 다 알 수 있을 거야. 향기가 진짜 좋거든.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집 주변에 오류, 류자가 버드나무 류자야. 버드나무. 5그루의 버드나무 정도 되겠지. 한정서원 불모영리의 도를 터득한 도연명은, 그래서 도연명의 집 앞에 저렇게 버드나무가 있어서 5그루. 그래서 도연명을 오류 선생 뭐 이렇게 불렀어. 도연명은 그대로 향기 높은 태산목 같은 거목이 아니었을까. 나무에 비유하고 있지. 누구를? 도연명을. 도연명은 태산목 같은 사람이야. 장미류의 관목처럼 눈부신 꽃이고 싶어하는 데는 머리를 써도 태산목처럼 높은 격이 있는 높은 향기를 마음껏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도연명이 훌륭하다, 교목 같다, 태산목 같다, 거목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나무를 들어서 도연명을 예찬한 거야. 내 스스로 향기를 지닐 마음의 여유 없음을 슬퍼한다. 나는 도연명처럼은 못할 것 같아 라는 뜻이 알았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름다운 거목은 하늘 사이에 이렇게 나구송처럼 짙푸른 쪽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좋아. 알았니? 두 번째는 겨우 10년밖에 안 됐는데 두서성이 벌써 꽃이 피었고 향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거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르나무, 버드나무지. 버드나무 얘기하면서 도연명 얘기했고, 도연명은 거목 같은 사람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걸 슬퍼할 따름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문 밖에 심은 버드나무도 벌써 10년을 가깝게 자라고 보니, 버드나무 얘기 아직 안 했거든. 이른 봄부터 찾아와서 옥을 굴리듯, 비유적 표현이지, 울어주는 미라부리도 버드나무가 없었던들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버드나무가 없으면 미라부리 새도 오지 않는 거지, 그지? 이거 있으니까 버드나무 때문에 와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기에 이 근방에서는
버드나무 집으로 통할 뿐만 아니라 버드나무가 떡하니 집 앞에 있으니까 버드나무 집 이렇게 된 거지. 혹시 전화로라도 우리 집의 위치를 묻는 친구가 있으면 어느 지점에 와서 문 앞에 버드나무 세 그루 있는 집 그 집 찾아오면 돼. 그러면 다 찾아올 수 있어. 무난히들 찾아오게 마련이다. 당초에 5그루를 심기로 했대. 근데 이웃 사람의 이웃집에서 가을에 낙엽에 성화를 내고, 야, 나중에 가을 되면 낙엽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놈만 베어주었으면 하기에 그 집 주인에게 처분만 맡겼더니 베어다가 장작으로 뗀 모양이고, 그 장작으로 베어가지고 도끼질해가지고 땔감으로 쓴 거야. 또한 한 그루는, 2그루 중에 한 그루는 이웃집 사람이 베어가지고 장작으로 쓴 거고, 또 한 그루는 동네 애들이 매일 짓궂게 매달리는가 했더니 끝내는 껍질이 홀랑 벗겨되는 등살에 기어이 고사 말라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5그루 중에 2그루는 그렇게 해서 없어지고 남은 건 3그루. 남은 3그루가 엽채를 사이에 두고 태산목과 마주보고 서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엽채라는 것은 옆 건물을 말하는 거고, 그 엽채 서로 마주보고 태산목이 있고 버드나무 3그루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지금 버드나무 3그루 있는 것에 대해서 왜 3그루가 남았는지 5그루에서 3그루가 된 거 얘기했고요. 위치에 태산목하고 마주보고 있다. 그거까지 얘기한 거지. 니은 봐봐. 그대로 5그루가 자랐다면 집 주변에 오류를 가꾸어 한정소원 불모영리, 여기 나오잖아. 한가롭고 조용하고 말이 적고 명예나 실리를 바라지 않는, 그게 한정소원 불모영리인데 이게 도연명이 지어놓은 시구란 말이야. 어? 그거랑 똑같아질 텐데. 도를 터득한 도연명의 풍모를 배우고자 함이었더니 3그루가 남게 돼서 직구준 친구가 찾아올라 치면 수채 삼류선생이라고, 삼류 1626 그 삼류라고. 왜? 류자가 버드나물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흐를 류자를 썼다. 다른 글자야. 이건 그레이드 등급을 말하는 거고, 도연명의 오류는 버드나무 유자를 쓴 거야. 그래서 삼류라고 불러.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까닭에. 왜? 삼류라고 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 동음이어잖아. 삼류 그럼 3개의 버드나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긍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자,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오류 선생, 도연명은 못 될지언정 삼류 선생의 호칭도 오히려 과분한 것 같다. 이건 이제 겸손이지, 겸손. 삼류라도 선생 소리 듣는 건 겸손이야. 설마 삼류 선생이라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말한 삼류는 1류, 2류, 3류를 말하는 거야. 알았어? 그걸로 불리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위로한다. 그렇게 하면서 끝난 거야. 자, 그럼 이게 지금 문제를 한번 볼까? 문제가 첫 번째는 매화에 대한 예찬이고, 두 번째는 뭐야? 그럼 이건 나무에 대한 예찬이잖아. 버드나무라고 해도 좋고 거목이라고 해도 좋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까? AB의 공통점 1번 비유적 표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비유적 표현은 지규가 있고 은유가 있고, 이거 지규 은유야. 그다음에 의인, 의성, 대유, 화류, 뭐 제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이거 비유학이야. 근데 국어 시간에 물어보는 건 대부분 이거야. 지규 아니면 은유, 의인이라고. 둘 다 비유적 표현 썼죠. 매화사에 보면 지규, 은유, 의인을 주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그 제목이 뭐였지? 뒤에 나온 이 수필은 버드나무 수필은 비유적 표현 중에 지규를 많이 썼죠. 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향기 그윽하지요. 뭐 거목이 아름다운 뭐 악연목은 믿음직하죠.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알겠지? 맞았어. 시선의 이동을 통해 대상의 변화 과정은 없고요. 시선이 이동했다 하더라도 대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다음 3번 색채 이미지라는데, 색채 이미지가 나오나? 색깔 말하는 건데 색채 이미지. A에는 눈이 나오고 눈. A에는 눈이 나오지. B에는 백년이 나오지. 백년. 됐어? 그런데 뒤에 나온 애상적 분위기는 아니다. 애상이 뭔지 알아? 슬픈 거야.
얘들이 뭘 슬퍼? 누굴 칭찬하는데 뭐 그게 슬퍼? 그래서 예상적 분위기 얘가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자연물에 말을 건넨데 그럼 대화하는 방식이잖아. 그치? A에서는 자연물을 너라고 했으니까 말을 건 거야. 근데 B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알았니? 그래서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건 A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5번 대상의 감정을 이입한다. 감정. 내 감정을 이입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A에서는 자연물에 뭐라 그러냐면 고결하고 절개 있고 이걸 예찬하고 있다. 예찬. 예찬하는 거야. 대상을 그냥 칭찬한 거야. 내 감정을 집어넣은 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지. B도 태산목의 꽃이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또 예찬하고 감탄했을 뿐이지 감정이입은 없다. 정답은 1번이 알았어? 여기 지금 깨끗한 모습을 빙자옥질에 비유하고 있고 아치고절에 비유하고 있고 됐어? A는 그거야. 그 다음 B에선 태산목을 백년꽃 송이처럼 그랬으니까 백년꽃 송이에다가 비유하고 태산목의 어떤 그 향기를 예찬하고 있다. 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5번으로 갈게. 가와 나의 두세 송이 철쭉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가와 나의 철쭉은 모두 화자가 거부하는 대상이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철쭉은 거부하는 대상, 부정적인 대상은 가하고 나중에서 가에 해당되겠지. 가의 철쭉은 매화하고 정반대되는 부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쟤 싫어. 거부하는 거야. 맞았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오색영롱한 철쭉도 싫은 바는 아니지만 그랬으니까 싫지는 않다 그랬지. 그지? 더 좋아하는 거지. 다른 걸. 그러니까 가만 해당되고 나는 거부하는 대상이 아니다. 정답 1번이네. 2번 가나 철쭉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지. 자, 가에서는 매화를 부각하기 위해서 철쭉이 나온 거고 나에서는 거목을 태산목 같은 거목을 더 예찬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걸 얘기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맞았지. 3번 가나의 두세 송이는 모두 다른 자연물과 비교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지. 왜냐하면 가는 눈 속에 피어나 아치고절을 뽐내는 매화가 두세 송이 피었다는 얘기니까 꽃을 피울 수 있는 매화를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다른 꽃하고 비교한 거고 나는 태산목꽃 두세 송이라고 그랬지. 맑은 향기가 감히 난초처럼 그윽하고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다른 자연물과 비교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4번 가나의 두세 지금 다 두 개 다 말했지. 그지? 화자가 모두 긍정하고 있는 거지. 자연물과 비교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추운데 두세 송이가 피었어. 그 다음에 그것이 향기가 그윽해. 맞았지. 5번 나의 두세 송이와 달리 가의 두세 송이는 추운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개화 꽃이 핀 거야. 맞았지. 오케이. 틀린 건 1번이고 철쭉 나는 싫지는 않지만 그랬으니까 거부하는 건 아니다. 35번의 답은 1번. 36번으로 갈게. 기억과 니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은 향기를 지닐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의 자부심. 니은은 삼류선생이라 불리는 삶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 부끄럽다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지. 여기선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연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격조 높은 향기를 지니고 싶어 하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 알았니?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고 니은은 내가 집 주변에 5그루 나무를 심었는데 한가하고 조용히 사는 도연명의 삶, 오류선생 풍모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3그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억은 그렇지. 안타까움. 도연명의 삶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격이 높은 향기를 지니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의 안타까움이 기억이고 니은은 오류 선생의 풍모를 미치지 못한다는 나의 겸손함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안타까움과 겸손함. 정답은 4번이
적절한 해석이야. 잘해야 돼. 이거 틀릴 수 있어. 자, 마지막 문제 37번.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거야. 나를. 내용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야. 선생님이 뭐냐면 수필은 글감을 바탕으로 주관적 정서를 나타내고 자기 고백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통찰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개성 있는 표현을 써야 되고 다 수필의 특징. 글쓴이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나타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 자, A부터 한번 볼까? 아끼던 버느남을 베고 싶다는 이웃의 성화를 내는 모습에서 글쓴이의 성격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A는 잡아라. 이웃집이 베고 싶다 그랬잖아. 이웃집이 베고 싶은데 어떻게 글쓴이 성격을 할 수 있어? 여기다가 있잖아. 이웃집이 베고 싶다는 성화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베라고 했다면 글쓴이의 성격이 나오겠지. 근데 이거는 이웃집이 베겠다고 했을 뿐인데 성화만 부렸는데 그 다음에 내 반응이 없잖아. 근데 어떻게 캐릭터 성격을 알 수 있어? 1번이 틀린 거야. 알았지? 2번. 자신의 삶이 눈부시기보다 담담한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글쓴이의 삶의 가치관이래.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는데? 호화 찬란한 장미처럼 눈부신 여생이라기보다는 담담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에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지. 그 다음에 3번. 세속적인 생각에 젖어 사는 것에 대해서 허탈함을 느끼는 모습에서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죠. 세속적인 게 뭐야? 막 부자 되고 욕심 막 부리는 거 알았니? 근데 위에 보니까 홍야, 항야 이게 참견하는 건데 그게 치사하다 그랬거든. 그럼 세속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4번 D 뭐뭐 의리라를 반복했어. 뭐뭐 하리라 남에 대한 자신 생각을 나타내는데 글쓴이의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뭐 의리라라고 안 그러는데 혼자 의리라라고는 표현을 썼어. 그러면 이건 개성적인 표현이지. 여기 보면 악교목들에게 끌리는 것이 흘러가는 내 인생을 흘러드는 그 향기를 알아본 사람이라면 알리라라고 그랬지. 뭐뭐 하리라. 이런 표현은 자주 안 쓰는 표현이니까 개성적. 그 다음에 2 봐봐. 5번. 키우던 5그루의 너나 버드나무가 3그루만 남게 됐대. 그 일화에서 자신의 생활 주변에 글감을 찾는 거 맞지? 저기 대문 앞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글을 썼으니까 주변에서 소재를 찾았다. 글감을 찾았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웃 사람이 버드나무 베겠다. 그러면 처분을 맡겼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이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뭐 참을성이 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잘 판단이 안 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야. 좋을 대로. 그러면 여기서는 글쓴이 성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A번이 알 수 없다라는 관련이 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지.